반갑습니다. 뭐 식구들 좀 5시 6분이 7분 쯤 되네. 뭐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할 주제는 6번째인데요. 메리토크라시입니다. 메리토크라시. 이걸 번역하는데 한국에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번역 문제가. 이 오늘 주제는 메리토크라시.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를 잡았던 것은 요 마이클 샌들이 이게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건 공정하다고 하는데 이게 공정치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리토크라시를 이거 제가 이 긍정적으로 메리토크라시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자유주의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유주의는 이런 거 아니거든. 성과주의거든.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자유주의의 분배 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유심히 두고, 두 번째로는 그걸 자유주의 원리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고, 자유사회의 분배 원리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샌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샌들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본주의 문제다, 자본주의 분배 원리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다.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고 이건 역시 간섭주의고 이거 잘못됐다는 전체주의로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할 게 메리토크라시란 뭐냐, 그리고 자유사회는 공로원칙 대신에 성과원칙이다.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비판입니다. 메리토크라시 비판. 여기에 대안이 이제 자유주의 대안은 뭐냐, 이게 성과원칙이라는 퍼포먼스 성과원칙이죠. 그겁니다. 이거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을 부분이면서도 참 이게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클 샌들의 주장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메리토크라시인데 이걸 능력주의라고 우리 번역을 하대요. 실력주의, 능력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고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공로, 메리트라는 거, 공로거든. 뭐 우리가 찾아보면 장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잘못다 틀린 번역이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정의와 관련시켜서는 이게 공로다. 그런데 마이클 샌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본주의는 능력주의인데 공정하지 못하다. 이거죠. 왜 그러냐? 두 가지입니다. 실패한 자에 대한 조롱이다. 그 다음에 운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분배 원리는 메리토크라시가 아니다. 이건 틀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제기입니다. 그럼 메리토크라시나 뭐냐 하는 걸 볼까요? 메리토크라시 먼저 필요 원칙, 메리트, 평등. 우선 메리토크라시 읽어봅시다. 이게 공로 원칙이지요. 그런데 능력주의라고 했는데 글쎄 능력주의라는 우리가 번역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도록. 원래 공로입니다. 공로를 찾으면 우리가 한글 찾으면 공로라는 노고나 애씀으로 이제 번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생산을 하는 겁니다. 남한테 내가 생산을 해서 물건을 남한테 파는 겁니다. 팔 때 뭐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내가 물건을 생산하기 전까지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풋입니다. 인풋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 메리트라는 게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면 인풋이 있어야 되죠. 인풋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인풋입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이 있죠. 능력을 투입합니다. 아니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입니다. 참 그 사람 어려운 일을 했어. 그래서 성공을 했어. 아니면 실패를 했어. 어려운 일 하다 실패했어.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하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입니다. 무슨 일을 가상하다. 그 사람 참 가상하지. 그런 일을 하는 거면 참 가상한 일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상하다. 어려운 일을 해냈다. 열심히 노력했다. 그 다음에 아주 능력과 성실하게 했다. 이게 도덕적인 행동이들이죠. 이게 생산할 때 생산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그게 초점을 맞춘 게 메리트입니다. 메리트. 그 다음에 일의 속성 있죠. 일의 속성. 어려운 일, 뭐 3D 업종이라는 게 있죠. dangerous, 어려운 일, 뭐 difficulty, 그 다음에 더러운 거, dirty, 그 다음에 dangerous한 일. 이것도 역시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도 이런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쉬운 일,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일의 속성인데, 이거 돈을 많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의 속성. 그 다음에
이 쉬운 일이냐, 유쾌한 일이냐, 안전한 일이냐, 이런 거는 좀 돈을 적게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메리트라는 뜻입니다. 메리트 클라시라는 건 지배하다는 뜻인데, 메리트 클라시. 그러니까 분배라고 하는 거, 사람들한테 어워드를 줄 때, 소위 보상을 해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활동을 했느냐,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느냐,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느냐,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얼마만큼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상을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행위의 도덕적 성격에 따라서 보상 원칙이죠. 따라서 하는 보상 원칙. 보상하는 원칙입니다. 도덕적 성격입니다. 열심히 했다든지, 그 어려운 일이지만 참 열심히 한다라든지, 어려운 일이지만 일을 해냈다. 더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 위험한 일인데 이런 열심히 한다.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둘 것은 이게 인풋이라는 것,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입니다. 인풋 오리엔티드 합니다. 인풋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로원칙이다. 인풋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수주의 사회에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수라는 건 이건 어워드입니다. 리워드라고 그러나요? 리워드. 보상을 해주는 게, 보상은 보수주의라는 뜻은 아니고, 보상은 자유사회에서 공로에 비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방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공로원칙입니다. 그런데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 불평등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불평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의 차이가 공로의 차이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는 내가 불평등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나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 이거죠. 가난하냐 이거죠.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불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평등, 소위 보상의 차이가 공로의 차이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나는데, 불만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적어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보상의 차이하고 공로의 차이, 보상의 차이고 공로의 차이가 비교적 일치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공로원칙이 지배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상의 차이가 공로의 차이하고 상응하는 사회 체제는 어떤 체제냐. 그게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메리토크라시면 이게 자본주의의 분배 원칙이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메리토크라시.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게 자유사회 공로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거냐 이거죠.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퀘스천 마크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뭡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유사회에서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이때 보수는 이게 보상입니다. 보상, 즉 노임하고 똑같습니다. 노임의 격차가 생겨나는 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줘야 되겠는, 서로 차이가 있다 이거죠.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임이 적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임이 많다. 이게 그러니까 보상의 차이가 공로의 차이하고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비교적 적은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자유사회는 대체적으로 이런 종류의 정의를 달성한다는 것,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겁니다. 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샌들도.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응분의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응분의 보상, 디저브라는 게 있죠. 디저트라는 것, 디저트죠. 우리 악센트 뒤에 있습니다. 이게 응분의 보상이라는 말이 꼭 쓸 때는 이 얘기입니다. 메리트입니다. 메리트, 공로 원칙입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배의 정의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응분의 보상이라는 것. 응분의 보상.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응분의 보상, 이거를 바로 이제 메리토크라시고, 이게 분배 정의라고 했고, 이제 교환적 정의, 커뮤니티브 저스티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두 가지 나옵니다. 이게 교환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그게 바로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과 원칙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과 원칙. 응분의 보상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아직까지 분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쨌든 이제 컨서버티비즘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이 메리토크라시를, 보수주의자들.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뭐 일자리 줘라, 돈을 월급을 많이 줘라 하는 겁니다. 엘리트주의죠, 엘리트주의 일종의. 아니면 보수주의, 그다음에 20세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 있죠. 보수주의자를 보면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줘라.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줘라.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WG 썸나 같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학자인데 여러분들 언제냐면 1920년 19세기 말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형성된 프로그레시비즘이 있습니다. 보수주의,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 진보주의에 혼자 싸운 사람이죠. 썸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막 이제 비판을 합니다. 대기업을 중시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수주의를 분배 원칙, 가장 이상적인 자본주의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분배는 바로 메리토크라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걸 중시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역시 메리토크라시인데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클 샌들한테는. 썸나라든지 보수주의자들은 이게 참 좋은 분배 원칙인데 샌들은 분배 원칙이고 이게 자본주의 분배 원칙인데 마이클 샌들도 역시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그 자본주의의 분배 원칙이라는 것. 그러나 마이클 샌들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비판을 하는 거죠. 보수주의나 썸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메리토크라시를 자본주의의 아주 중요한 원료로 생각하고 이거 가장 이상적인 분배 원리다라고 보는 데 반해서 마이클 샌들은 그래 그 보수주의 자본주의 분배 원리라는 건 메리토크라시다. 그러나 그게 나쁘다.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들은 뭐냐면 정의가 도덕적 공로에 대한 보수의 비례성을 의미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죠. 메리토크라시를 비판합니다. 자본주의 잘못된 거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공로원칙을 논거래 자유사회를 옹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자유를 훼손할 뿐이다. 이게 이제 우리 주장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하이에크의 주장이고 이게 진짜 자유주의의 주장입니다. 공로원칙을 논거래해서 자유주의를 옹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자유를 훼손할 뿐이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자유주의 시스템에서 한번 읽어보죠. 이게 하이에크에서 인용한 겁니다. 자유주의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로로 인정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보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으며 한 개인의 지위가 반드시 자신이 지닌 공로에 대한 동료들이 견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사회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 부분이 바로 뒤에 가서는 전부 하나씩 제가 한번 이 하이에크 얘기를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자, 메리토크라시가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썸나라든지 보수주의라든지 마이클 샌들, 오늘 이제 특히 그 비판의 초점이 마이클 샌들인데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은 메리토크라시가 자본주의의 분배 원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성과원칙이죠. 이거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거부터 하는데 자유사회는 공로원칙 대신에 성과원칙이다.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오리엔티드라고 그러죠. 인풋이 아니라 아까는 메리트는 완전히 인풋입니다. 인풋. 생산의 인풋입니다. 그런데 인풋에서 생산을 하죠. 그런데 생산하는데 생산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인풋, 생산할 때의 그 행동, 인풋, 투입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유사회 공로원칙이냐 성과원칙이냐 한번 볼까요? 빵 만들기 있습니다. 빵을 만듭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이게 흔히 제가 학생들한테 그냥 항상 들던 예인데 놀면서 2시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빵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빵이. 놀면서 2시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노력을 했는데 빵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로원칙에 따른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10시간 노력한 사람들 더 많은 월급을 많이 줘야 되고 2시간 노력한 사람은 2시간 노력한 사람보다는 10시간 노력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보수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빵 맛은 하나도 2시간 노력을 했는데 빵 맛이 아주 좋습니다. 10시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빵 맛이 아주 나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냐 이거죠. 이게 바로 이 빵에 대한 수요자의 판단이죠. 수요자들이 보니까 2시간 노력을 했는데 빵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 두 사람 2시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빵 맛이 좋으니까. 그런데 10시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빵 맛이 안 좋으니까 이게 수요가 없어. 그러면 월급은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면 이거는 뭐 그 아웃풋이죠. 아웃풋. 초점을 맞춘 거예요. 성과원칙입니다. 성과원칙. 이제 학생들한테 시험을 줍니다. 열심히 밤새 노력을 하죠. 밤새 공부를 하고 아니면 출석 열심히 했죠. 그런 사람하고 출석이나 밤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냥 한 2시간 동안 공부를 한 정도로 하였습니다. 시험 답안을 어땠을 때 누구한테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느냐면 시험 답안지를 제대로 쓴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줘야지 10시간을 했든 뭐 2시간을 했든 그건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성과원칙이냐 공론원칙이냐 할 때 성과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시장경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공급이 유용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급이 유용성이 있느냐. 아웃풋이 유용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가치가 있느냐 합니다. 가치. 메리트하고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메리트하고 가치하고 다른 차원인데 메리트를 가치로 혼돈을 해버리면 혼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혼돈을 해버리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니까 더 좋은 더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유용성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쓸모가 있느냐의 판단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그 사람이 몇 시간을 노력했든 뭐 열심히 노력했든 성실한 사람이든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든 뭐 이런 도덕적인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제가 나중에 뭐 BTS 장윤정이 참 노래 좋아합니다. 내가 심심할 때는 장윤정이 노래 많이 듣는데 장윤정 가수 있죠. 얘들 봐요. 여러분들 손흥민 뭐 축구 지금 뭡니까? 이 사람이 축구 선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BTS 이게 뭐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노력 그거 별로 그 사람들이 자유가 있는지 우리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성실하게 했는지 뭐 했는지 우리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왜 이 사람들 더 좋아하냐면 이 사람들이 노래 가사라든지 노랫말이라든지 가사라든지 곡이라든지 얘들이 몸짓이라든지 이게 그냥 굉장히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은반왕 여왕 김연아 있죠. 김연아가 이 사람 참 정말 선수답죠. 이 사람 김연아 가왕 나오나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걸 보내주니 산출하느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오로지 관심을 두는 거는 그 사람들이 결과입니다. 결과. 얘들이 만든 CD를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참 내 마음에 와닿더라 하는 것.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밤에 뭐 하루에 몇 시간 노력을 했고 어떤 식의 재주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는 우리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게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뭐 죽도록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자기가 제 아무리 쇠를 금으로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이 사람들한테 별로 가치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주라고 능력이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능력이 중요하려면 그 능력이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이 수요를 증대시키는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 엄청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 우리가 삼성을 좋아하는 거는 삼성 상품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러죠. 뭐 핸드폰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그렇지 거기에 삼성이 뭐 어떻게 했든지 그런 우리는 관계를 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뭐 별로 관계를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배구조가 좋다 나쁘다 소비자들 그런 거 관심 안 듭니다. 소비자들이 생산하는데 뭐 누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고 그거 관심 안 듭니다. 그 삼성이 도덕적이냐 그런 거 관심 안 듭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소비자들한테는 오로지 그 상품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거기서 상품을 사는 거죠.
그래서 가치, 아웃풋이 중요한 거다. 자본주의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제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도 그 노력의 결과가 타인들의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해도 그 노력의 결과가 타인들의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거죠. 그래, 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제 아무리 정신을 집중해 온갖 고생을 했다고 해도 그 결과가 타인들에게 유용한 가치가 아니라면 그건 뭐 보상이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잔인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시장이 움직여 나갈 수 없죠. 이게 아니면.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BTS라든지 뭐 장윤정이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나우나 뭐 김연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인풋이 잘했기 때문에 그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다. 무슨 뭐 성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 아니면 손흥민의 그 축구 천재적인 축구 모습 이게 이제 감탄해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투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주의가 성과주의인데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든지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아웃풋 중에 아웃풋. 소비자들의 평가거든요. 이거는 칼 맹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학 하는 친구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1882년, 83년대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가치 문제 있습니다. 야, 보니까 노동가치, 재화의 가치라는 것은 노동의 투입량, 10시간 노력을 했으면 10시간의 값이 2시간 노력했으면 2시간의 값밖에 안 된다. 그래서 10시간의 노동이 노동 가치가 더 높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 맞고, 사람들이라는 게 노동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그 재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화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지, 재화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노동의 투입량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분명히 구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비판을 볼까요? 우선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메리토크라시. 여러분 메리토크라시라는 건 인풋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는 겁니다. 산출, 즉 성과가 아니라 투입이 분배를 결정합니다. 투입이 분배를 결정한다. 공로원칙이란 능력, 자주, 노고에 따라서 소득을 결정하는 원리다. 이게 이제 종합지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일노동 동일노임 있죠. 동일노동 동일노. 이게 연공서열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메리토크라시에서 나온 겁니다. 연공서열. 연공서열이라는 게 뭡니까? 연공이라는 게 얼마만큼 그 회사에서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품이 그 사람이 생산해서 남은 그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회사에 근무를 했지 하는 겁니다. 연공서열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뭡니까? 메리토크라시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노임. 그렇죠. 어떤 A 회사하고 B 회사하고 있는데 A 회사의 A 주택 두 회사가 주택 회사라고 한다면 그 두 회사의 노임을 똑같이 줘야 되느냐 하는 그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똑같이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회사에 따라서 재화의 생산 결과가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능력이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노임이 똑같다고 해서 동일하고 노동이 똑같다고 해서 이게 노임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죠. 연공서열. 이게 이제 공로원칙인데 노동가치는 또 공로원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누가 능력, 성실성을 누가 평가하느냐 이거죠. 평가하는 사람 필요한 평가. 아까 얘기했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 여러분들 상품이라는 게 여러분들 치즈, 어떤 글을 쓸 때는 치즈라는 얘기가 있는데, 치즈, 스웨덴에서 만드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를 누가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렇죠. 누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 시험 준비를 하는데 너희들한테 몇 시간 준비를 했는지 난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평가하는 건 네가 써놓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네가 뭐 열심히 썼는지 뭐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했는지 10시간을 공부했는지 2시간을 공부했는지 난 그건 고려할 수가 없다 하는지. 그거를 사실은 이거는 뭐 학생들의 경우입니다만 좁은 사회입니다만 거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로하는 것. 누가 알아요? 누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정신을 집중하고 온갖 고생을 했다든지 그때 그 회사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전부 일일이 고려를 해가지고 보수를 정한다는 건 넌센스죠. 넌센스. 알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뭐 합니까? 소비자들 모르죠. 어떤 상품이 얼마의 값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소비자들은 오로지 아는 거는 이 상품이 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 정도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겨나느냐면 참 시장이라는 게 묘하죠. 이 시장에서 아웃풋 오리엔티드 된, 즉 성과주의적인 분배 원리가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소비자들이라는 게 생산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생산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다는 알 수만 있다면야 알 수만 있다면야 좋죠. 그런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시장에서 아웃풋 오리엔티드 된, 그러니까 성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식의 문제 때문에, 지식이 완전한 모든 사람, 완전히 아는 사람이 사는 세계는 자유가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품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건 그건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지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하이에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constitutional ignorance라고 합니다. 구조적인 무지. 내가 뭐를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정도입니다. 내가 unknown ignorance입니다. unknown ignorance. known ignorance 같으면 알고 있는 무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 친구 전화번호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 그 친구 전화번호가 뭐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산했지? 그 사람 A라는 사람이 뭐를 생산했지라는 걸 뭔지를 모르는 경우, 무엇을 아는 경우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모릅니다. 전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무지죠, 이게. 그래서 이게 시장이라는 게 생기는 것, 자유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이에크는 구조적인 무지 때문에 자유가 중요하다.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모르면.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공로 원칙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것은 그 공로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공로를 따질 수 있느냐, 어떻게 따지느냐 이거죠. 이건 계획을서는 정부에서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생산하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B라는 사람, 삼성, 현대, LG, 각처에 있는 중소상공업들, 그 사람들이 이 생산하는데 얼마만큼 얼마만큼 인풋이 들어있는지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이와 관련 맥락에서 똑같은 게 뭐 있느냐면, 그 원가 문제에 있습니다. 원가 문제. 그렇죠. 원가가 높아지면 생산 단위도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메리토크라시라는 것이, 메리토크라시를 보면 원가가 높아지면, 즉 원료 비용이 높아지면 상품 판매 완제품이죠. 완제품도 비싸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가 메리토크라시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가끔 그렇습니다. 값이 소비자 도출한 거죠. 그 재료나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값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값은 노동입니다. 노동의 노임이라고 하는 것은 도출된 값입니다. 도출된 것. 즉 내가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내 노임도 높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산한 재화의 가치가 낮으면 나의 노임은 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원료값이 높아지면, 아니면 부품 생산값이 높아지면 완제품 높아져야 된다. 값이 높아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값이 올라가면 완제품 값이 또 올라가고, 아니면 부품 값이 올라가면 부품값 올라간 대로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 있습니다. 부품 값이 올라가면 부품값 그 이상으로 올라간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그렇죠? 그게
그게 이제 협력회사하고 원청회사하고 협력회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노동가치 이론인데 그거 잘못된 거죠. 부품값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완제품 만들어서 생산한 그 값이 소비자한테 별로 좋지 않으면 역시 그 부품값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부품을 통해서 생산한 재화의 가치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품값이 올라갔습니다. 부품값이 올라갔으면 부품값이 올라간 대로 그게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부품값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부품을 통해서 생산한 재화의 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부품 올라갔으면 그 부품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품의 올라간 값을 부품값이 올라간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만약에 부품값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품을 통해서 생산 재화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 부품값은 부품의 가치입니다. 부품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떨어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원리. 그리고 아까 부품값이라는 게 부품값 올라갔다면 올라가고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그게 생산 과정이 그 부품을 가지고 생산하는 생산업체 그러니까 부품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생산한 생산 재화가 얼마의 값이 될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이제 그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원가가 높아져서 원가를 높아지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 있습니다. BTS 장인적인 노력, 성실성 등이 그들이 처한 상황,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한다는 말인가? 지식의 문제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노력, 성실성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매니저들은 알겠죠. 그럼 매니저는 우리가 값을 결정하는 것은 역시 소비자들이죠. 소비자. BTS의 CD, 장윤정의 CD 멋있죠. 노래 들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성실성을 보였는지 얼마만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웠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식의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공로입니다. 값은 비록 실패했지만 남다르게 훌륭하고 선량하고 착한 인품이다. 추구하는 목적도 훌륭하다. 실패했지만 목적도 훌륭하고 모든 게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 훌륭하다는 걸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A라는 사람 똑같은 상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얼마만큼 선량하고 얼마만큼 인품이 좋은 사람이고 추구하는 목적도 얼마나 훌륭한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부 주관적인 평가죠.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그런 도덕적인 태도를 평가하느냐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지식의 문제입니다.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 다음에 일이 속성했다는 분류 일이 속성했다는 분류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죠. 뭐를 알 수 없느냐? 인풋들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인풋들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그걸 알아야만이 그 알에 따라서 그 인풋에 따라서 보상을 정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공론 원칙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의욕을 상실시킨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보수를 많이 준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는 척 해버립니다. 선량한 사람한테 보수를 많이 준다면 선량한 척 해버리는 거죠. 뭐 상품에서는 가치라는 건 좋은 상품, 나쁜 상품을 만들거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많이 주고 선량한 사람한테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이건 뭐 열심히 노력하니까 시간 끌게 해버리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척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웃풋은 전혀 보상을 정할 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연구와 관련 없이 동일한 연구를 동일하게 본다? 동일노동, 동일노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연구와 관련 없이 동일한 연구입니다. 동일한 연구라고 해서 똑같이 주나? 그렇지 않죠. 연구의 성과가 좋으냐 나쁘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연구비를 더 많이 주거나 더 적게 주거나 해줘야죠. 동일노동, 동일노임이 그렇습니다. 동일노동, 동일노임은 이거는 같은 회사에서 같이 내 우체국 가면은 우체국은 똑같은 일인데 한 여자는 그냥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앉아서 하죠? 저는 앉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뭡니까 무슨 기간제 노동이라고 하더라. 뭐죠? 비정규직 노동자라. 그런데 똑같은 일이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일을 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건 동일노동, 동일노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회사,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 다른 회사에서 동일노동, 동일노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동일노동, 동일노임은 같은 회사 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노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느냐. 이런 문제, 동일노동, 동일노임이 한 회사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 경직된 걸 풀어야만이 비정규직 노동도 정규직 노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동일노동, 동일노임이 이제 회사가 다른 회사끼리 노동입니다. 다른 회사. 그러니까 노동의 종류는 똑같은데 아까 건축 노동이라고 한다면 A회사의 건축 노동, B회사의 건축 노동자들입니다. 이거는 또 동일 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월급을 줄 수 없는 것이 완전히 서로 실체는 다르거든요. 노동은 똑같지만 능력에 있어서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A회사의 상품하고 B회사의 상품하고 건축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 노동 건축 회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자한테 똑같은 노임을 줄 수 없다. 그렇죠. 그 노동자를 투입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 질이 서로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버레스트산 증정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 이게 똑같이 취급할 수 없죠. 이게 공로원칙 같으면 이게 실패한 사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에버레스트산 증정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별로 어렵지 않게 성공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면 실패했습니다. 그럼 실패한 사람한테 더 평가를 더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와 같이 성과 공로원칙에 따른다고 한다면 효율성 문제가 있다.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선량한 척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지원하냐? 그럼 뭐 회사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책임 가지고 행동할 의욕이 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책임 가지고 행동할 의욕이 상실된다. 내가 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때입니다. 내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풋대에만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그럼 인풋대에 열심히 하는 거죠. 인풋대에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책임감이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족시키려고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는데 별로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죠.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의욕이 상실된다. 이제 운의 문제입니다. 샌들이 말하는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이제 만약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해도 샌들이 그렇습니다. 샌들이. 자, 지금 그 공로원칙에 따른 사회가 있는데 완전히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공했다고 해도 이는 전적으로 우연의 결과일 수 있다 이거죠. 우연의 결과. 그렇죠. 성공했다고 해도 우연의 결과가 있습니다. 운이라고는 따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 운이 굉장히 따르죠.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완전히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내 노력에 의해서 됐는지 아니면 운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운에 의해서 결과가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
그렇죠. 이게 성공했다고 해도 일부 혹은 일부 우위나 호의적인 상황 때문에 보수의 일부는 징계의 대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샌들이 제기하는 거예요. 샌들이. 야, 메리토크라시를 지배하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 보자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수준이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성공한 거냐? 운에 의해서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을 그건 운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단 말이죠. 그 메리토크라시 즉 그 그런 사람의 보수를 많이 준다는 건 운에 의해서 됐는데 운이 작용했던 걸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성공 중에 뭐가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고 얼마만큼 노력을 내 능력에 의해서 성공한 부분은 얼마고 또 아니면 호의적인 상황 때문에 성공한 것 아니면 운에 의해서 성공한 것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적용하기가 지식의 문제 때문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운이라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죠. 왜 회사가 삼성이 성공을 했다고 해도 어떤 아주 삼성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 거죠. 그런데 그 운이 얼마만큼 작용했느냐. 경제적인 성공한 사람들, 뭐 정주영 씨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모든 기업들이 했을 경우 그 성공 중에 운에 의해서 성공한 부분을 빼야 되는데 그래야 메리토크라시는 능력에 의한 것, 자기 노력에 의한 것, 자기 성실성에 의한 것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성공 여부가. 그런데 운에 의해서 결정됐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지.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메리토크라시는 공정하다는 게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착각. 공정하다는 게. 메리토크라시, 즉 공로 원칙에 따라서 분배해 준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이게 공정하다는 착각이냐 하면 그게 여기 있습니다. 낙인 찍기입니다. 낙인 찍기. 완전히 어떤 사회든 완전히 그 사회가 능력이나 노력이나 또는 선에 의해서 훌륭한 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은 공로에 상응하는 사회다. 공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회다. 운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운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 노력, 능력 등에서만 결정되는 사회입니다. 아니면 운이 좋아서 어떤 그 호의적인 상황이 있죠. 내한테 유리한 상황 그런 거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노력이나 능력이나 개인적인 인풋에 의해서 전부 완전히 결정되는 사회를 봅시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무능하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고소득층은 성실하고 인내심이 크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으로 도덕적인 것, 즉 공로가 크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이건 무능하고 게으르고 성실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운에 의해서 생기는 것 전혀 제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 누구든지 경제적 성공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성공이냐 실패는 그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성실했느냐, 아니면 도덕적인 행동을 했느냐. 아주, 거기에서 결정된다고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그런 사회는 실패한 사람은, 그럼 실패한 사람은 뭐냐 이거죠. 실패한 사람은, 그럼 뭐 무능한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이죠. 성실하지도 못하죠. 뭐 부도덕한 사람이죠. 뭐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낙인 찍기 사회다. 낙인 찍는 사회다. 그래서 이게 그 샌들이 공정하다는, 즉 메리토크라시가 지배하는 사회는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건 착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정하다는 주장은 착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아까 성과주의였죠. 성과주의에서는 완전히 그거는 자기 노력도 있지만 운 따릅니다. 운. 그렇죠. 성과주의. 내가 노력을 해서 운이 따른 거죠. 내가 좋은 상품을 만들기로 막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보니까 결과가 역시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주의에서는 운을 조정을 합니다. 운이 따른다는 것. 성과. 아까 아웃풋 오리엔티드 된 부분 있죠. 그건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는 것은 인풋와도 관계는 있지만 인풋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 운도 따른다는 거예요. 운이 따른다. 운이 따른다. 그래서 아웃풋 오리엔티드 운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오리엔티드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력했다고 해서 전부 노력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 성실성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운에 의해서 성공하는 거죠. 운에 의해서 성공하는 것. 모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아까 했던 낙인 찍는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낙인 찍는 사회는 아니죠. 낙인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낙인 찍을 수가 없습니다. 샌들이 말하는 공정하다 이 착각,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두 개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자본주의가 공정하다고 그래서 메리토크라시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어떨 거냐 말이지. 그렇죠. 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지.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울줄돼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있죠. 아까 얘기했던 못 사는 사람들 이 낙인 찍어버린다 이거죠. 낙인 찍게 하는 거죠. 낙인 찍는다. 낙인 찍으면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경멸당하죠. 패자는 자긍심, 자신감을 상실한다. 이거죠. 자신의 행동이 동료들 다수에서 승인되는 방법 이외에는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시키는 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상품을 만들거나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열심히 노력하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인 평가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든다든지 아니면 성실해야 된다든지 이 정도 성실한 행동 그런 행동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아웃풋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도덕적인 행동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자신의 행동이 동료들 다수에서 승인되는 방법 이외에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 없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은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라 경멸하는 거죠. 패자는 자긍심과 자신감 상실한다. 이게 메리토크라시의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자유주의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주의자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자유주의자를 주로 초점을 맞추는 건 아웃풋 오리엔티드는 겁니다. 성과주의인데 성과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즉 소비자들한테 가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가치 있는 재화를 생산했을 때에 그때에도 역시 운이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운이 따른다. 그때 운이 따른다. 그러니 소비자들한테 유익한 가치를 생산을 했다고 해서 울줄대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들. 왜냐하면 그때 운이 따른 거기 때문에 운이 따른 거기 때문에 역시 자유자들이 굉장히 중시를 하죠. 부자들 그렇게 너희들 부자라고 그래서 울줄대지 말아라. 너희들. 소비자들한테 욕구 충족해 준 건 참 잘한 거다. 소비자들이 욕구 충족을 하는데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했다고 하는 것, 소비자들한테 가치 있는 생산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완전히 너희들이 혼자서 된 것은 아니다. 이건 운에 따른 것이다. 운이 따른 것이니 이 부자들은 부자들은 겸손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샌들이 말하는 공정하다는 착각, 이건 공정한 착각,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유의 문제. 샌들이 말하는 공정하다는 착각 두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메리토크라시가 있는 사회는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메리토크라시가 지배되는 사회는 공정하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공정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착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야 운에 의해서 생각하는 운에 의해서 그 결정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게 잘난 사람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완전히 능력 있는 잘난 사람들만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말이지.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공정치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죠, 이거. 낙인 찍은 겁니다. 실패한 사람을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을 경멸해버립니다. 부자, 권세가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권세가들. 보수주의자를 보십시오. 보수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보수주의자들. 아주 보수주의자들, 아주 그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경멸심.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멸심. 굉장히 심합니다. 이 보수 꼴통들이라는 내가 보수주의자를 싫은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주 그 보수주의자들, 아주 꼴통 보수주의자들이죠. 엘리트주의자들이죠. 엘리트주의자들. 송복 교수 같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송복 교수. 아주 엘리트주의자들이죠. 엘리트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더라. 뭐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아주 보수 꼴통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지 운에서 생산했다. 지 잘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아까 모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인적 청산이라든지 인적 청산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이거나 이런 걸 꺼리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수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 문제입니다. 메리토크라시를 지배하는 사회는 이게 자유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유. 왜 그러냐면 한 개인의 성공 여부가 지닌 공로에 대한 동료들이 견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한 개인의 성공 여부가 그가 지닌 공로에 대한 동료들이 견해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건 뭐 자유로운 사회는 아니죠. 이건 자유사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데 메리토크라시에서는 이게 동료들에 대한 견해에 좌우된다는 얘기죠.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너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주겠어. 너한테 월급을 안 주겠어. 라는 식이죠. 그러면 이게 강제죠. 강제. 그러니까 이게 자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행동에서 도덕적 공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등 아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세상의 공로에 따른 분배를 계획할 수 있다. 자유가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공로를 분명히 알고 그걸 계량화시키고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월급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회는 자유가 불필요합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할 수 있는 전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계획경제로 충분합니다. 자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냐면 자유사회가 아니냐면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구조적인 무지 때문에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이거죠. 구조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유다라는 거예요. 계획경제에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계획경제. 그래서 이 자유의 문제는 두 가지죠. 왜냐하면 내 행동이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 눈치를 보면서 이 행동을 좋아할지 내가 좋아할지 상품의 공급 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급과는 상관없이 공급한 거는 내 행동의 결과는 상관없이 내 행동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 자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문제가 있다. 메리토크라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지위와 부자를 공로와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도덕적 공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부자를 비판한다. 그렇죠. 삼성 요즘 비판한 게 그렇습니다. 삼성. 이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재판도 그렇습니다. 삼성에 대한 도덕적인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도덕적인 행위를. 이 삼성이 생산해내는 성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인풋에서의 도덕적인 걸 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이제 반기업 정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공로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공로 원칙과 부의 축적을 동일시해 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따른 보상이 지금 자유사회죠. 그렇죠.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성과에 따른 보상. 이게 자유사회입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행동을 할게. 결과만 판단해 줘 하는 거죠. 결과.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 저런 행동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내 생산한 결과는 너희들이 판단해다고 이겁니다. 나는 그렇죠. 삼성, 야, 내가 열심히 뭔가 생산을 할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물건을 만들어낼게. 그럼 판단은 너희가 해줘 이겁니다. 이게 자원주의 사회죠. 이게 자유주의 사회입니다. 성과에 따른 보상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네가 해줘. 소비자들이 호주머니를 여는 겁니다. 호주머니를 열는 거죠. 소비자들이. 자, 내가 이렇게 나는 내한테 자유를 줘. 내가 생산할 자유를 줘. 뭐 이런 도덕적인 행동, 저런 도덕적인 행동 골치 아프니까 그거 집어치우고, 그리고 나한테는 니들 제대로 알지도 못해. 내가 어떤 게 도덕적인 행동이고, 어떤 것이 도덕적인 행동이고, 부도덕한 행동인지, 니들 잘 알 수도 없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 그러니, 우리한테 자유를 줘. 그리고 생산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해 줘. 이겁니다. 판단해 줘. 우리가 판단해. 너희가 소비자들이 판단해 줘.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자유사회입니다. 그게 성과에 따른 보상입니다. 그런데 기업들 보십시오. 기업이나 관료보면 개인이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어렵죠. 개인이 얼마만큼 소비자한테 기여를 했는지를 평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경영자의 눈에 비친 공로에서 보상이 결정됩니다. 기업에서는 그렇죠. 경영자의 눈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포괄적인 공로척도 있죠. 포괄적으로 전체 사회를 공로라고 하는 원척도에 의해서 전체 사회에 부과되지 않아야 돼. 부과한다고 한다면 그건 자유사회가 아닙니다. 개별 기업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공로 원칙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하는 게 저는 그거죠. 기업 내에서의 공적 평가입니까? 회사나 공무원들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때 평가할 때는 역시 공로 원칙에 합니다. 공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로 원칙을 전체 사회에 적용하지 마라. 삼성이나 뭐 현대나 LG나 또는 뭐 기타 중소기업들한테 모든 똑같은 성과 원칙을 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용해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인 공로 원칙 척도가 척도를 전체 사회에 부과되지 않는 한 자유화 양립된다. 자유사회.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공로 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경우, 그거는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공로 원칙을 전체 사회에 적용할 때는 이때는 자유사회와는 맞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